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그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죠? 예. 네. 그게 벌써 15년 된 영화던데 두 분은 그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아역으로 있었던 이제 정인선 씨가 이제 배우 정인선 씨가 평범하게 생겼던 아저씨가 왔다 갔다라는 이제 그 말이 참 기억에 좀 되게 많이 남는데요. 아직까지. 왜냐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던 이 범죄의 범인이 우리 주위에 누군가와 나와 같이 뭐 살을 맞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좀 나름 좀 충격적인 그런 결말이어가지고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엔딩이 딱 송강호 배우의 이제 눈으로 딱 초점이 맞춰져요. 그걸 이제 최근에 봐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분명히 이 영화를 범인도 보러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범인을 이제 보는 그런 시선처럼 처리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사건이 벌어진 게 30년이 넘은 사건이잖아요. 30년 넘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진범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도저히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백도 하고 이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영화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이제 이 영화의 역할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영화가 2003년도 개봉이잖아요. 근데 네. 2003년도 개봉 이전에 이제 연극으로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알려졌었던 거예요. 연극 제목은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네. 근데 역시 이제 날 보러 와요라는 제목 마찬가지. 제목도 범인이 나를 보러 와라. 이 연극을 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날 보러 와요라고 했었던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사건 자체 1986년도 사건이었잖아요. 화성에서 86년부터 91년도까지 네네. 있었던 이 사건들인데 사실 뭐 저는 그때 원체 어린 나이기도 해서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거지만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또 이런 미제 사건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끔찍한 사건도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그리고 또 뭐 한 번씩 그것이 알고 싶으면 보는 프로그램 네. 이런 데서 이런 좀 후속 취재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데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환기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의 역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도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진범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경찰이 됐든 이제 언론이 됐든 이런 미디어에서 많이 좀 다뤄주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면은 지금까지 못 잡은 이런 사건들이나 그런 것도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장기 미제하면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렇죠.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에도 한 9건 정도의 장기 미제 사건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가장 유명했었던 사건으로는 2004년에 있었던 이제 복자여고 박수진 양 실종 사건이었죠. 귀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발견이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생사조차도 좀 불분명한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2005년에는 이제 안소동 천호지에서 이제 백골의 유골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온전히 갖춰진 유골이 아니라 신체 일부분이 절단된 이제 토막살인 사건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거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이 사망자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제 기억으로는 천호지에 있는 이제 아예 혹시라도 추가적인 이제 유골들이 나올 수 있을까봐 이제 경찰과 군들이 천호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빼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좀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 2년 전에 아산 그 송악 갱티고개죠. 네. 갱티고개 살인 사건 그 진범 2명이 잡힌 거예요. 이게 거의 15년간 장기 미제 이제 사건으로 있었다가 이제 경찰이 끈질긴 수사로 이제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이런 이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경찰청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지휘가 내려온 것 같아요. 각 서별로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를 해봐라. 혹시라도 유품에서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국과수로 이제 감정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해라.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또 다른 뭔가 이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래서 천안에 있는 이제 경찰 분들도 지금 양쪽 서에서는 각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사건을 각자 하나하나씩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진범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미제 사건 관계 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관심이 반짝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재해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관이 1.08%인데 집배원이 1.62. 2010년에서 2019년 올해 7월까지 집배원이 총 175명이 사망을 했고 집배원들 2,000명 증원, 그 다음에 토요 배달 폐지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로는 저희가 편지하면 2초 만에 배달해야 되고요. 등기는 28초, 택배가 35초. 계속해서 이제 사건 사고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추석 연휴 전날이었나 이틀 전이었나 그 천안에서 냉장고 시신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냉장고 시신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냉장고에서 시신이 나왔네 이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게 추석 전이었죠. 이제 지난달 11일, 9월 11일에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5시 몇 분쯤에 일어났는 건데 그때 이제 천안의 한 서북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탄 집 안에서 그 냉장고가 넘어진 냉장고에서 이제 시신 2구가 나온 거예요. 성인 시신 2구가 나온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이 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화일 기준 현재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경찰분들은 아파트 주변인들,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은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조금씩은 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이제 부검 결과 그 사인이 밝혀져야 이제 수사 방향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그 서북 경찰서를 가봤는데요. 좀 그 경찰 관계자분도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언론에서 좀 이런 추측, 정황 이런 것만 가지고 소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타살에 이거는 타살로 본다 뭐 이렇다 하니까 경찰 굉장히 난감한가 봐요. 난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지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알려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었다 보니까 계속 그 후속을 이제 소설식으로 비슷하게 써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는 굿모닝 충청이 전기자의 회사가 제일 먼저 취재를 간 것 같던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소방차가 이제 불을 끄러 갈 때 새벽 5시 몇 분쯤에 이제 저희 사진팀장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에 확인을 하니까 사이렌을?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이제 소방에 확인하니까 쌍용동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화재구나. 근데 또 소방차가 또 가더래요. 이거는 좀 큰 불이구나 해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불이 났고 그냥 불도 빨리 꺼졌고 해서 그래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방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시신이 나왔다. 뭐 근데 냉장고에 시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먼저 가긴 갔는데 기사는 많이 늦었어요. 정 기자가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SNS로 이제 글을 여러 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 올린 걸 보면은 오보를 낸 데도 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정확한 그 피해 신원, 그 시신의 신원은 그 당시에 나오지가 않았었어 처음에. 보니까 어디 서울발에서는 어른 한 명과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좀 취재원에 한번 확인해봤죠. 취재를 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신원 확인을 했는데 지금 딱 나왔는데 어른 60대 여성과 30대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속보로 쓰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하는데 근데 소방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게 그 냉장고 안에 그 시신이 체구가 워낙 작았대요. 작아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 소방 당국 발로 그러니까 경찰이 정확하게 신원 확인을 하기 이전에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속보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소방 최초에 이제 진입을 했던 소방 당국 이 분들의 이제 입을 빌어가지고 이제 추정되는 거를 많이 썼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추정되는 이라는 거를 붙였어야지 이제 맞는 기사였겠죠. 근데 그 뭐 흔히 이제 보고 이제 이 지역에서 취재를 하지 못했던 이제 분들 다른 기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 거의 단정적으로 썼었던 케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서 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움으로 좀 남게 되죠. 보면은 그 기사 아직도 검색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직도요? 어린아이로? 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아직도 그 기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바뀌었으면 좀 수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국가수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수사 방향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정확한 사인을 찾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타살이냐, 그러니까 타살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들 이 둘 중에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같이 불을 낸 건지 아니면 이제 불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국가수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부검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살인 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이제 화재 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만약에 아들이 엄마가 아들이 그랬다 하면은 이게 폐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도 이런 걸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하더라고요. 유가족의 그 입장도 있고 또 아들이 엄마를 그랬다 하더라도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게 밝혀주기가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결과 나오는 걸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산에서도 이제 명절 전에 두 사건 다 명절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을 또 많이 받고 그 집배원분 한 분이 이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네. 이 사건 역시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난달 6일 이제 오후 7시 40분쯤 이제 배달을 마쳤던 아산 우체국 소속 집배원 박인규 씨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복귀를 하던 중 1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멈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고 이후 이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하고 이제 박 씨를 밟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뭐 이후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이제 끝내 이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발생한 사고인데 일단 노조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인규 집배원이 이제 사망한 시기가 이제 우체국이 이제 연간 운영하는 기간 중에 가장 바쁘다라는 우체국 특별 소통 기간이었는데요. 네. 올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가 이 특별 소통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명절 전 이제 우정본부가 발표한 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편물이 약 한 180만 건, 네. 1,800만 건. 1,800만 건, 네. 평소보다 47% 정도가 증가한 양이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지난해보다도 이제 더욱더 많은 수치였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저희가 바쁘겠지라는 생각 당연히 들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취재 활동하면서 예전에 이제 천안에 또 우편 집중국 있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뭐 다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 취재를 해서 동행 취재도 이제 해보고 하면은 새벽 뭐 대여섯 시 때 나오셔서 저녁에 10시, 11시 이렇게까지 배달하는데 뭐 인터뷰 저희는 취재해야 되니까 막 질문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물어보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금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더 바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네. 그때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선물 박스나 이런 게 더 많이 안 갈 텐데 그때는 더 많이 갈 거고 과일이나 뭐 선물 세트 이런 게 엄청 무겁고 힘들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게 이제 수산물이나 아니면 이제 신선 제품, 정육식품들 이런 거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생물 같은 거. 왜냐면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상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레인들 때문에 또 힘드시고 또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독 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하신다라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미리 얘기 안 한. 맥락상 필요한 퀴즈예요. 예. 네. 요즘 이제 편지 많이 안 보내잖아요. 네. 두 분 혹시 그 우표 가격 얼마인지. 저는 그 평소에 그 우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모를 것이다라는 확신해가지고.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해봤던 우표가 네. 150원이었거든요. 지금 한 380원? 250원? 공부했네. 맞아요? 380원. 아 진짜요? 네, 몇 배야. 지금 뭐 언제적. 저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사봤던 본인이 거. 예, 직접?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우표를 샀었던 거는 군대 있을 때도 사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딱히 기억이 없어가지고서요. 근데 가격은 알아도 실제로 편지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네, 이렇게 물량은 이제 줄긴 했는데 그럼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일이 줄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도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배가 워낙 많이 늘어서 택배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두 분도 많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생필품도 되도록이면 마트에 직접 가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 주문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다들 맞벌이를 하시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또 주말에 또 시간을 내서 마트를 가는 것 또한 또 어떻게 시간 절약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제 생필품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예. 저는
제 것만 네. 한 달에 한 3번? 3번 정도 저는 택배가. 근데 제 아내 것까지 하면 일주일에 한 4번도 넘는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에 한 3개는 시키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는 이제 애들, 뭐 큰 애, 작은 애, 뭐 기저귀, 분유 이런 것도 다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는 거는 이제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몇 년도 전인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소방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산업재해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관이 1.08%인데 집변이 1.6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네요. 굉장히 이 수치 차이가 폭이 굉장히 큰 거죠. 1.08 대 1.6이라니까 뭐 소방관의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집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그렇죠.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눈으로도 확 들어오는데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있겠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노동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노동 강도도 높고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다라는 게 실제로 사망 사고도 올해만 12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통계한 건데 지난 10년간 2010년에서 2019년 올해 7월까지 집배원이 총 175명이 사망을 했고 네. 이 중에 이제 뭐 과로사, 뇌나 이제 심혈관계 이제 질환 사망자가 한 102명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28명으로 집계가 됐고 네. 뭐 특히 올해는 한 15명 정도가 집변이 이렇게 숨진 걸로 나왔어요. 또 지난 5월에는 충남 공주에서 34살의 그 청년 집변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좀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숨졌다고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같은 달에만 또 2분이 더 이제 숨지셨더라고요. 보니까 심장마비였고 한 분은 뇌출혈로. 그래서 이제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집배 노조에서 요청을 한 게 집배원들 2,000명 증원, 그 다음에 토요 배달 폐지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100%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체국은 보험도 하고 저희가 보면 금융 서비스도 하잖아요. 예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네요. 현행법상 이제 금융이나 보험 사업의 수익을 우편 사업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체국이 저희가 보기에 조금 금융 사업도 하고 보험 사업도 해서 우리가 보기엔 수익률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을 제대로 많이 뽑지도 못하고 이럴까라고 했는데 고민은 좀 이런 근본적인 법적인 이제 제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서영교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지금 우정사업본부 특별법 개정을 이제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박인규 집배원의 동료 한 분을 오늘의 구원투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전국 집배노조 아산 우체국 지부의 윤여철 사무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국 집배노조 아산우체국 지부 사무부장 윤여철입니다. 예, 2010년 2월 18일 날 우체국에 입사를 했고요. 예. 1년 9개월대 공무원 임용을 달았고 현재까지 집배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천리마 팀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만큼 배송을 빨리 해주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네. 직원분들은 좀 그만 걸어다니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제 방송 출연을 앞두고 네. 굉장히 고심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자분들은 집배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또 원체 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때 또 다들 이렇게 동네마다 얼굴도 알고 그러시니까 저기 누구 나오면 엄마 하면서 왔어요 하고 이제 이런 거 나눠줬었던 이제 편지 왔다 뭐 그런 거 그 정도 그런 이미지 되게 좀 좋은 소식을 잘 전달해 주시고 항상 오시면 반가웠었던. 예. 요즘은 좀 뭐 과태료, 뭐 고지서 이렇게 돈 내라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반갑지는 않습니다. 요즘 많이 받나 봐요 그런 거. 조금. 네. 네. 두 분은 이제 집배원을 보면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시면서 가장 좀 상대하기 곤란하셨던 네.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좀 안 해주시면 참 편하시겠다. 그 혹시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지켜야 될 매너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기서 택배가 예를 들어 100개가 왔다고 치면은 저희가 한 번에 100집을 갈 수는 없으니까 1번집부터 100번집까지 차례차례 방문을 드리거든요. 근데 한 90번쯤 되는 집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저는 1번 집에 있는데 집배원이 바쁜 건 알겠지만 그것만 내 것만 먼저 빼서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게 좀 제일 많거든요. 그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가는 코스는 정해져 네, 있는데 거기 갔다 올 시간도 안 되거든요. 갔다 오면은 100번 집은 못 가거든요, 그날. 시간이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런 손편지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나요? 뭐 군대나 이런 교도소에서도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다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손편지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오고요. 역시 네. 말씀하신 대로 군대로 보내는 거나 군대에서 오는 편지 그 정도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손편지 같은 거 전달하실 때 이렇게 네. 좀 느낌은 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받으실 때 90%는 다 되게 좋아하세요. 드디어 받고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웃으면서 받고 특히 군대에서 온 편지 받으실 때는 정말들 좋아들 하세요. 부모님이든 뭐 여자친구든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희는 사실 은행 빨리 끝나니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저희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전체 업무의 한 절반이나 보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나머지 절반은 일단 아침에 딱 출근을 했을 때 네. 그날 당일 들고 나가서 배달을 해야 될 등기 우편물 또 택배 소포 우편물이 있고요. 그게 다 엉망진창으로 섞여서 오기 때문에 또 정리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걸 찾아야 되고 남의 건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 작업이 또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 전날 작업해놨던 일반 우편물을 같이 다 챙겨서 들고 나가서 배송을 하고 배송이 다 끝나고 들어오면은 다시 내일 배달해야 될 일반 우편물을 구분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편번호만 잘 써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지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가서 이제 배달하는 시간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네. 준비 시간이 그만큼 몇 배로 또 늘어나니까 네. 사실 이제 요번에 저는 이 녹화 준비하면서 안 건데 집배 노조라는 거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우정 노조가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분리된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복수 노조가 이제 합법화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배원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이제 집배원뿐만 아니고 계리직이라든가 네. 다른 뭐 사무원들과 다 저희 쪽으로 포함시키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누는 거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또 알기로는 또 같은 우체국 아산 우체국 소속이시고 네. 같은 업무라는 집배원이시고 네. 근데 사고 현장에 또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어떤 사고였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직원 셋이 그냥 밥이나 먹고 집에 가자 그러고 나왔는데 저희 눈앞에서 바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네. 저희가 놀래서 뛰어가 보고 우리 직원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일단은 한 분은 119 신고를 얼른 하시고 한 분은 2차 사고를 막으시려고 차로 도로를 통제하셨고 저는 이제 숨을 안 쉬길래 올라타서 계속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119 올 때까지 계속 했는데 근데 끝내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체국 돌아오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뭐 네. 불과 몇 미터 우체국 가까운 거리였다고. 바로 첫 번째 사거리, 그러니까 200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만 들어왔으면 바로 우체국이신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예. 퇴근 준비하시고 그렇죠. 예. 업무 들어가셨을 마무리하고 텐데. 퇴근 준비인데. 노조에서는 이제 이번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네. 이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인력 부족으로 생긴 불가피한 인재다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이제 근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집배 노조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 명절 특별 소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명절 특별 소통 기간이 되는데 따로 특별히 뭐 대체력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집배원들 다 이 물량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소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평소보다 47%의 양이 왔고 작년보다 12% 양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택배의 크기거든요. 크기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토바이 뒤에 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죠. 실는 한계가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네. 그 함에다 예. 넣어갖고 다니면 네. 몇 개 못 가지고 다니실 그렇죠. 텐데요. 예. 그러면 계속 전달하시고 다시 우체국에 예, 다시 들어와서 우체국 들어와서 또 싣고 나가고. 근데 예. 그 물량이 그 기간에 네. 평소보다 많다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만이라도 좀 일시적으로라 축원을
뭐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충원 전혀 안 해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간혹 일반 우편물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네. 저희는 당장 택배 등기가 쏟아지는데 일반 우편물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없어요. 사고 당일 네. 가족들이 예. 뭐 어떤 업무를 도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박인규 집번의 업무를 좀 일부 도운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하루 이틀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뭐 매일은 아니지만 바쁠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은데 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죽하면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이라면 뭐 제가 바쁠 때 뭐 가족들이 와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분이긴 해도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네. 뭐 일단 신분 자체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집배원분들이 근데 공무원 일을 가족들이 도와준다라고 그러다가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가족분들이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보상 여부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위험 노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저는 이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네. 바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나 바쁠지는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얼마나 바쁘세요? 이 기간에? 일단은 명절 특별수통 기간도 매우 바쁘지만 네. 매주 화요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요일? 예. 화요일하면 다 의아해 하실 텐데 왜 화요일이냐 하면 네. 보통 집에 요즘 홈쇼핑 같은 게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전화로 주문을 많이들 하세요, 주말에. 네. 그럼 토요일을 이틀 주문한 분량들이 월요일 날 발송업체가 발송을 해서 화요일 날 우체에 쏟아지거든요. 아. 그날은 이제 이틀치 택배를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에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집배원들이 일반 우편 거의 배달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을 빨리 배달하고 또 어두워지게 들어와야 되니까 매주 화요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가지고 했어요, 왔는데요. 예. 네. 요일별 배달 물량이요. 2018년도 기준인데 네. 월요일이 이게 아마 전국 단위인 것 같은데 퍼센트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이 5.7%, 그다음에 화요일이 23.7%, 수요일이 18.2%, 목요일이 18.5%, 금요일이 19.0%, 토요일이 14.8%. 네.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물량이 전체 요일별 매출 중에 한 23.7%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뭐 국감 자료로 하나 보면은 올해 7월까지 이제 집배원 전국 집배원이 이제 하루 평균 865건을 배달하고 있대요. 오토바이를 네. 865번 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우체 출발해서 865번 서야 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몰 야간 배달이나 새벽 배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새벽 배달이나 이제 전날 일반 우편 배달하지 못하셨던 집배원들이 평소보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이제 일반 우편을 못했던 거 들고 나가시거든요. 그걸 이제 새벽 배달이라 하고 네. 또 일몰 야간 배달은 그러니까 등기 택배가 너무 많아서 치이다 보니까 우선은 등기 택배를 먼저 배달을 하시고 다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일반 우편물을 배달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뭐 6시, 7시, 8시 뭐 후딱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할 때는 뭐 수당이라는 건 제대로 받아요? 아, 이게 수당은 거의 이제 재능 기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노동의 예, 무료 노동 대가는 재능 기부, 예, 열정페이. 예, 열정페이죠. 그 시간에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는 건데. 예, 어차피 자기 일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열정페이입니다, 열정페이. 노조 측에선 네, 토요 택배 뭐 완전 폐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업무 시간이 길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쉬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동청의 진정까지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집배원들의 토요일 근무는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도 주 6일 근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가까운 이제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배송이 되긴 저기 집배원분들이 근무를 하긴 하지만 이걸 좀 이원화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조가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조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공공적인 서비스적인 부분을 주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택배를 받기를 원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기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원화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희 팀에서
몇 명은 월화수목금을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수목금토를 일하고 했는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 층원이나 증원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월요일 날 월화수목금 일하신 분들은 그 조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부하량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쪽 조도 부하량이 걸리고 여기도 부하량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결사반을 해가지고 한 2달여 만에 그걸 없앴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 6일을 근무를 하든 주 5일을 이제 이렇게 조를 나눠서 근무를 하시든 간에 네. 적절한 인원이 충원이 돼야지만 그렇죠. 지금 이 네. 모든 것들이 대한 논의가 이제 가능하시다라는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다시 이번 사건 얘기를 조금 더 네. 나눠보면 사망사고 외에도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은 언론에 나오는 거는 사망 사고만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외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치는 사고도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언론에 하나도 나오질 않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산우체국에도 허리 부상이나 교통사고로 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언론에 뭐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윤집변님 또 예. 이런 사고를 좀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2번 정도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다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다 참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8시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가다가 네. 그러니까 한참 공사 중인 도로였거든요. 근데 네. 전날까지는 없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화단. 전날 배달할 다시는 때까지 늘 없었어요. 다니던 길이니까 예. 아는 곳인데 예. 저녁에 가다 보니까 없던 화단이 있어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흙도 깔아 놓으셔가지고 저는 하늘에도 완전 흙에 떨어져서 부상이 없었고 오토바이는 완전 폐차 수준이었고요. 다치더라도 동료분들 미안해서 출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 빠지면 누군가 그걸 대신해야 되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녹화 들어오시면서 자기 녹화하러 왔는데 이제 누가 또 메꿔야 된다는 거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 어디였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유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픈데 출근하라고 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네, 맞습니다. 담겨 있었는데 이런 거 전해 들으시면 어떠세요, 막? 자,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저도 그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나신 분이시거든요. 그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다쳤다고 하는 들어가신 건데. 분인데 네. 자꾸 이제 그 빈자리가 길어지니까 우체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이제 동료들도 너무 힘드니까 아마 압박을 좀 했을 거예요. 압박이라면 이제 형 언제 나오세요? 언제쯤 배달 가능하실까? 계속 이렇게 전화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꼭 굳이 오토바이를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조금 더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는 뭐 경차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자동차 중에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용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제가 배달하는 구역이 아산 시장이거든요, 시장. 아산 그 온양온천역 위에 있는 시장통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 생각했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오토바이도 세워놓고 걸어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제 골목골목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 동네에 배달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에 이제 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아까 말씀드린 800번 정도 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문을 아예 띄워주지 않는 한 전기차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다음 문을 띄면 또 불법이고. 이렇게 한 번씩 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금 전에 이제 윤 집배원께서는 그냥 부상만 입었고 했는데 이제 순직시 이제 좀 그때가 문제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럴 때 보면 논란이 좀 끊이지 않는데 집배노조 입장에선 전부 이제 순직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고 과실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과거 이제 우정 노조에서조차 집배원들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제가 우정노조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저희 쪽은 이제 일반 기업이나 뭐 저희 공기업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만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 시간, 근무 시간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데 또 하나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5월에 공주에서 이제 그 청년 집배원이 숨진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제 이런 직원들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한 번은 받아봤어요. 한 번 받아봤는데 총 8번까지는 저희 무료로 우정사업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예. 한 번에 한 50분 정도 상담이 되시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받아봤어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가나 했는데 딱히 받아놓고서 아 뭔가 치료된다라는 건 못 느꼈고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저런 얘기는 나눠서 마음은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네. 이걸 받는다고 해서 뭐 직원들이 뭐 자살을 예방하고 뭐 스트레스가 줄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예. 바빠 죽겠는데 이걸 받으러 갈 시간이 맞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렵게 시간 네. 내서 갔는데 이건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예. 시간을 내서 예. 뭐 이렇게 연차를 쓰든 맞습니다. 뭘 하든 예. 그럼 또 이제 그거 역시나 동료들한테 부담이 그렇죠. 돼서 예. 또 하기가 또 어려우실 텐데 예. 받으러 가는 사람도 이제 부담이고. 그렇죠. 따가운 눈총을 예. 받을 수도 있고 아, 예. 야, 바빠 죽겠는데 그거 받으러 갈 시간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어쨌든 노조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이 모든 사태의 근본은 인력이 부족한 거다. 맞습니다. 우정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충원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부족하다고 지금 노조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전국적으로? 저희는 처음에 6,500명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6,500명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우정사업본부랑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한 게 집배원들 주 52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2,000명으로 그럼 2,000명을 합의를 보고 이제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대표 교섭 노조에서 2,000명 정규직 직원 대신에 위탁 택배원 750명 지원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봐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되면? 정규직 2,000명이라면은 네. 말 그대로 저희 옆에서 같이 오토바이로 일반 우편물도 배달하시고 네. 등기 택배 같이 배달하시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위탁 택배는 개수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또 많이 가져가실 수도 없으세요. 아. 그분들이 말 그대로 2,0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또 750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아산에 과연 몇 명이나 오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2,000명이다, 750명이다 이런 숫자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사람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업무 효율도 좀 다르다. 예. 그럼 위탁 업무를 보는 이런 네. 사람들이 더 750명이나 더 늘어났을 경우에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우체국의 이제 집배원분들은 할당량이 많이 줄지 않나요? 이게 또 막 건마다 이렇게 그 수수료를 받고 배달하세요. 그 위탁 예. 하시는 분들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한 번만 더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계속 노조에서는 모자르다라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또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또 제시하면서 업무량이 이제 몇 년 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네. 싶은데요.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 조건 변동 현황이에요. 이거 네. 우정본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집배 인력 같은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18,562명에서 2019년 4월 기준으로 2256명으로 증가를 했다. 네. 그래서 한 1694명, 한 1700여 명이 증원이 됐고 1인당 배달 물량도 이제 2015년도 1005통에서 869통으로 좀 한 136통 정도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연간으로 2488시간에서 240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네, 또 여기 이제 주간 기준으로 초과 노동시간, 주간 그 일주일 다 합쳐서 2015년도 11시간 11.8시간에서 이제 9.1시간으로 이제 이것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토요일 근무 인원도 7,260여 명 정도에서 8,760명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이제 뭐 이 모든 데이터든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편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집배원들이 물론 이제 특별히 설이나 아니면 추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량이 몰리는 시즌에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맹목적으로 좀 증원을 하는 거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일반 우편물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예.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맞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한 10집이 있다 쳤을 때 한 집에 편지 10통씩 들어왔던 거를 지금 똑같이 10집에 편지 2-3통, 5통 정도 들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양은 줄었지만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개수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어요.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원룸이 많고 또 회사도
회사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자회사들 안에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오히려 지금 배달 개수는 더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우편물은 줄어드는 건 맞지만 등기 우편물과 택배 우편물이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규직 인원 직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마을마다 이렇게 시골에 마을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많은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룸, 아파트 이런 데로 하면 또 시간이나 많이 단축되고 또 그렇게 막 많은 물론 이제 동네나 시골 같은 데 우편 많이 줄긴 했는데 그다음 안 오지는 않거든요. 한 통이 오든 두 통이 오든 마을엔 들어가야 되고요. 어차피 또 들어가서 배달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여기서 뭐 제가 하나 자료를 찾아본 게 있는데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발간한 집배원 노동 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배원의 연간 노동 시간이 2,745시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평균 우리나라 평균 2,052시간에 비해서 700시간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저 지금보다 만약에 1년에 700시간 더 일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자료를 하나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런 방안도 한번 제시는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2017년 이제 노사합동 TF 조사 결과 인력이 남는 이제 우체국이 이제 162개 우체국에 590명이 조금 이제 가용이 좀 업무가 조금 그 인력이 남는 걸로 구별이 됐고 부족한 우체국이 62개국에 58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서 이 인력을 좀 재배치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더 추가적인 고용 없이도 이게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노조에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반대하셨던 이유는 어떤 거가요? 저희 우체국 안에 그 개인 부하량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1.1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 몫을 하고도 조금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하 시스템 자체가 일단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시스템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남거나 뭐 과하다 이런 게 그 잘못된 수치로 만든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서 또 쥐어짠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그 말이 부족하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전부 다 막 일에 지쳐 있고 뭐 늦은 시간 배달하고 일찍 나와 다들 그러실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용 인력이 좀 남는다라고 말씀을 그 조사가 된 부분 역시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뭐 연장 근무 그렇지 당연한 거고 뭐 새벽 배송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쥐어짠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 이 데이터로는 저희가 편지하냐 2초 만에 배달을 해야 되고요. 등기는 28초, 택배가 35초나 그렇습니다. 뭐 빌라 5층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35초 안에 배달하고 뛰어내려와서 또 다음 빌라 5층을 또 35초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수치로 만들어 놓은 그 부하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그 윤 집배원께서 그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집배원들의 업무가 배달 업무 그게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배달 업무라고 보면은 나머지 40%는 그거 분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다면 그 배달 업무 말고 그 분류하는 작업을 안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다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대분류라고 하는데요. 그 대분류까지는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소분류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분류를 하면 집배원이 배달해야 될 코스별로 우편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 집배원 자기밖에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이 시골에 누가 사시고 다음 집에 누가 사시고 이거를 솔직히 그 집배원이 전문가지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웬만한 거 다 이방저방 놔도 실제적으로 뭐 책이다 이런 거는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맞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 있는 대로 놔야 되는 거니까 적절합니다.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제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정치권이나 모종 본부도 그렇고 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이제 문제제기를 해왔으면 알 텐데 뭐가 뭐 개선책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없을까요?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우정사업본부에서 계속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집배원들이 실감하는 거는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토요일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2019년 7월 1일자로 원래는 토요택을 폐지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저희랑. 근데 갑자기 이제 단체 교섭 대표랑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해주겠다고 연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건은 노동청에 문의를 했더니 노동청에서는 교섭을 했기 때문에 앞에 거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1월 1일도 안 되고 더 미뤄라 하면은 미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 교섭단체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부적으로 좀 예. 정리가 되지 못하니까 이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진행은 전혀 안 돼요? 진행은 중이긴 해요? 진행 중인 것 같긴 한데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건 없고요. 아산도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위탁 택배원 3명을 증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아직까지 뭐 전혀 소식도 없고 얘기도 없고.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이제 충원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인데 3명으로는 택도 없는 숫자죠? 택도 없죠. 저희가 그 위탁 택배원 개수 제한이 걸려 있는데 네. 그거 단순히 개수로만 따졌을 때 저희는 28명이 와야 돼요. 28명. 저희가 집배와 택배가 이원화되려면. 근데 지금 3명 준다고 하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두 기자분들 이제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견제구 한마디씩 날려주시죠. 지난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네.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공식 비공식 합쳐가지고 첫 일정으로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이거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방문했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한 500인분의 위패가 있는 이제 순직 우정인 추모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일정이었긴 했지만 이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순직한 우정인들을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싶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 정부에서도 좀 강력한 대책을 세운다라는 이런 의미를 받아서 저의 견제구는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럼 이번에 정 기자 견제구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정책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견제구를 정한 거는요. 권력을 위한 정책과 법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방송 출연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관리자님들한테 이 이야기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배원들이 지난 5년간 101분이 돌아가셨고요. 작년에만 2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1년에 25번씩 돌아가는 공공기업이 과연 정상인지 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 집배원들한테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인력 증원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집배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정보다 더 우선시돼야 할 건 근로자들의 안전입니다. 택배를 받는 사람도 택배를 건네는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